또 그런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내용이 조금 많아서 압축적으로 엑기스만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상청과의 또 MOU고 해서 제가 기상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용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지와라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태풍 샌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그 발표 제목이 낚시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관심을 좀 유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것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와 같은 인포그래픽이 상당히 우리들 삶에 이렇게 폭넓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포그래픽스는 사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됐고 특히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한눈에 보는 정책, 인포그래픽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인포그래픽스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포그래픽스 웹사이트가 따로 존재를 하죠. 근데 우리 역사를 한번 찾아보면 이 인포그래픽스는 사실은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미래라는 용어를 우리 사용할 때는 이제 과거에서 사실은 미래의 인사이트를 찾자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원정했을 때 당시의 모습들을 이제 차트로 일단 표시했던 건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선. 브라운으로 된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으로 된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대선이 있는데 이 브라운으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사실은 군대가 앞에 진격할 때 병력의 수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퇴각할 때의 병력의 수고. 마지막에서는 뭐냐면 그때 있는 날씨, 기온이었습니다. 기온. 우리 인포그래픽스 세 개의 선인데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병력이 많았어요. 근데 퇴각할 때는 병력이 별로 없고. 근데 이 지금 병력의 어떤 이런 그 손실을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일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병력의 손실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포그래픽스의 기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눈에 우리의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자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우리 전염병 얘기하면 특히 콜레라 이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중으로 전파. 그렇죠? 근데 이 공기 중으로 전파를 하면 이 콜레라가 어떤 지역에 발생하면 대구시 혹은 경상도에 발생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심원형으로. 그런데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심원형으로 전파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고 그렇죠? 산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잔 스노우라고 하는 이 역학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그 기존의 어떤 관념들, 기존의 이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점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지도 수작업을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에다가 그래서 점으로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사망자 위치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 이게 공기가 아니라 바로 물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물은 어디에서 펌프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펌프의 위치도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 개의 위치가 일치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거 설명 필요 없죠? 바로 그림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펌프가 바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1854년도에 영국의 의사 잔 스노우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잔 스노우라는 사람의 사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정책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펌프에서 물이 더 이상 가져가지 마라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펌프에서 뭔가 펌프를 사용하지 못한 펌프 손잡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콜레라가 어떻게 종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콜레라 종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정보를 그래픽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숨겨져 있는 패턴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빅데이터 얘기하면 이렇게 시각화를 많이 하고 인포그래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민간이 또 주도를 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아동병원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의 연구자들을 뭔가 고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염병 확산하는 그 연구하는 랩을 만들었어요. 그 랩에는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학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생각합니다. 아니면 통계학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하면 뭡니까? 시스템의 복잡성,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산에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계산의 복잡성, 통계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데이터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 이제 저 같은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 데이터의 복잡성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그런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선보였던 게 바로 이겁니다. healthmaps.com 해가지고 이 healthmaps.com을 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 모바일 데이터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이터냐?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 혹은 개연성이 있다, 혹은 주변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의 데이터들. 앞서 우리 최용준 박사님 자발적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자발적 재난안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발적 재난안전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표시를 했어요. 헬스맵닷컴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이볼라 사태 때 WHO보다 수주 전에 벌써 이 헬스맵에서 찾아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또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병은 무엇이다. 그래서 만들었죠. 그래서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있던 이 사태가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빅데이터 재난 안전에 있는 사례로서 자주 인용이 또 되고 있고 저도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스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림만 그리면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혹은 미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사례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디지털 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입니다. 그렇죠? 인포그래픽스 잘 만듭니다. 여기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기사의 주장들을 시각적으로 보조하면서 기사의 주장을 뭡니까?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로 하는 배구, 그 다음에 타크로의 모든 것, 김치만 지역마다 어떻게 다를까? 그렇죠? 주장을 하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써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면 스펙터클하게. 그렇죠? 주장을 한눈에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포그래픽스의 방식이 있겠지만 뉴욕타임스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접근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찾게 만듭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과 미국의 교육 방식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토론식 교육이다 얘기합니다. 주입식 인포그래픽스입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뭡니까? 토론식 인포그래픽스입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데이터를 탐구하면서 문제 현상에 찾게 하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한국도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하고 경향신문에서 하는 인포그래픽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거는 그건 안 가져왔어요. 시간상. 그럼 뉴욕타임스 최근에 이것도 내보냈습니다. 오바마 정권 동안에 많은 것이 나빠졌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해봐라는 거죠. 부시 정권에 대해서 일단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당신이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뉴드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스스로 탐구해서 그러면 이 정권에 대해서 평가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인포그래픽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포그래픽스라는 것이 미학적으로 예쁘게 그리고 그냥 그렇죠 그림되는 솔루션을 하나 갖다 놓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복잡한 데이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라톤 사건에서 그렇죠 폭발했었던 보스턴 아동병원 말씀드렸는데 보스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결승전 그때 폭탄 테러 상황을 온라인 인포그래픽에서 뉴욕타임스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신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터넷에 올리면서 어떻게 신문에 있는 인포그래픽을 좀 더 어떻게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러 현장의 모습과 시간대 묘사와 상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조선일보에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아주 스펙터클하게 할리우드 무비를 만들듯이 만들었을 거예요. 뉴욕타임스 그렇게 만들지 않죠. 아주 이 사건은 뭡니까? 평면적으로 그렇죠. 접근하면서 팩트 위주로 냉철하게 접근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포그래픽스를 하느냐. 자, 후지와라 효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최악의 태풍을 우리가 이제 샌디라고 합니다. 뉴욕과 동부 지역을 얘기했던 두 개의 태풍이 서로 다른 태풍이 만나면서 제3의 상승 기류를 만들면서 그렇죠. 훨씬 강력한 태풍을 만드는 거죠. 기상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맞는지 하긴 저도 조금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후지와라 효과에서 일본 학자 이름이 후지와라를 본다고 했는데 샌디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 샌디는 뭡니까? 이 지금 미국의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뭡니까? 망가뜨릴 정도로 큰 위력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언론에서는 샌디를 가지고 슈퍼 태풍이다 라고 얘기하고 프랑켄슈타인 태풍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누군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샌디가 무너지는 걸 자기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샌디의 그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샌디가 발생했을 때 다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서울의 다산콜, 대구시의 민원콜 120폰 있잖아요. 근데 이 전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 음성 통화 시스템 자주 마비됩니다. 일본의 동일본 지진에서도 음성 통화 시스템이 마비됐었거든요. 샌디가 발생했을 때는 뭡니까? 시간당 2만 건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911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 3만 건입니다. 근데 시간당 2만 건이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911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비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들은 뭡니까? 일본 동일본 지진에서도 사람들은 그때 뭘 썼냐면 트위터를 썼어요. 여기에서 샌디에서도 어떻게 했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막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막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난연구관리청 그렇죠 페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페마가 민간 기업인 스프렁크라는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스프렁크라고 해서 하드하고 대응된 스프렁크라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당시에 올라오는 트위터들을 다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한 700만 건 정도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스프렁크의 담당자가 미국에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걸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화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서 보니까 어떻게 뭔가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달라지고 700만 건이 나와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트위터를 올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페마랑 협력을 한 거죠. 이 민간 기업이. 그래서 음성 콜 911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해결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접근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민간 기업과도 협력을 하고 그렇죠. 또한 그 당시에 되게 또 중요하게 사용했던 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뭡니까 웨이즈라는 앱이죠. 웨이즈라는 앱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웨이즈라는 앱이 벤처 대박을 일으켜가지고 구글에 팔리면서 그렇죠. 벤처 성공 신화를 했다.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도 이런 웨이즈 같은 앱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웨이즈 실제로 뭡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들을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많이 알리는데 공유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부정적으로는 음주 단속을 어디서 많이 하는지 사용되고 있죠. 음주 단속 관계해 가지고 대구의 기업이 하나인 더더더라는 앱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그 기업이 대구에 있는 앱이죠. 더더더라는 기업인데 여기 뭡니까? 앱이 웨이즈에 거의 뭐 대응할 정도로 뭡니까? 전국적으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의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이 웨이즈가 그런 앱이에요. 사실은 지도 앱인데 지도 위상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주유소 정보에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뭡니까? 에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미국의 데스밸리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데스밸리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물을 사가지고 가니까 저도 데스밸리 들어가기 생수부터 사가지고 가죠.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못 살아나오니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이 에너지라는 것은 전력 그 다음에 기름, 가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웨이즈가 앞서 구글에 인수되었으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위기 지도 서비스하고 또 연동해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서 말한 자발적 그렇죠 대응 능력처럼 자발적 그렇죠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웨이즈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에서 샌디 이후에 가스를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하면 테마가 그것에 협력해서 그렇죠. 항상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따로 놓아두잖아요. 그렇죠. 민간이 하는 거 그냥 놔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는 따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죠.
재난안전연구원동, 국민안전처 산하의 재난안전연구원동으로 해서 스마트 빅보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정책 결정자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과학기술정책평가원 키스텝에 가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계된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 그 시스템은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데이터의 한계가 뭐냐라면 크라우드 소싱이 되면 사람들이 다 얻어오니까 이 데이터는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현장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페마가 이 웨이즈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당시에 웨이즈에 올라왔던 메시지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구글의 위비지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죠. 그래서 큰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크라우드 소싱 사람들이 데이터를 하죠.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학과 또 데이터를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위기를 지도화하죠. 왜 위기를 지도화하냐 우리는 지도화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더 잘 인식을 하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구글의 퍼슨 파인더 한국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크라이시스 맨 그래서 대구닷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구닷컴에 지금 회원수가 한 25만 명 정도 되고 또한 여자 20대 30대 여자들이 많아요. 대구닷컴 같은 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페마의 웹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fore, after. 샌디가 일어나기 전하고, 샌디가 일어난 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befo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후죠. 이제 말은 before인데, 직후. 그 다음에 이제 복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페마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단순하면서도 인터페이스가 아주 보니까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네이버식 포털이죠. 앞면에다가 모든 메뉴를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실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구글은 앞에 면에다가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인터페이스, 데이터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테마에서 이렇게 해놨고 또 비디오까지 해놨습니다. 어떻게 복구 작업을 했는지 그렇죠? 비디오를 같이 해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시스템을 발주할 때 ISP 용역 위주로 다 발주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산팀은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개입이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개입이 안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ISP로 해보니까 전부 다 이거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 만들어내니까 나중에 만들고 나면 전부 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산사태 정부에서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산사태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우리도 응급 구조 시에 음성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문자로도 하자. 그래서 어떻게 119에서 신고 서비스 이런 앱 쪽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2013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정부 3.0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런 노력의 덕택에 또 많은 것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청에서도 이런 산림청 지도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 산사태 정보 시스템도 바로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웹사이트를 캡처하는 이유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너무 무거워요. 잘 로딩이 안 돼. 와이파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난상에 더 로딩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잘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 경주 지진 났을 때 이거 나왔잖아요. 경주 지진 났을 때 그렇죠. 마비됐잖아요. 경주 지진 났을 때 마비됐고 그때 당시에 화면입니다. 왜 마비됐을까요? 막 국민안전체가 잘못해서 마비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잘못해서 마비되었을까요? 앞서 말한 ISP 위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부품 교환도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요. 하드웨어 조작도 잘 안 되는 거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3월 31일 날 1시 46분에 있었죠. 46분에 있었는데 1시 48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바로 왔어요. 문자 캡처를 바로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2016년도 감사원이 기상청을 그러니까 기간 감사한 결과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의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가 10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발송됐다고 합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발송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난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가고 있고 재난 사고의 예산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2분 뒤에 일어났고 트위터에 올라간 건 좀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간을 못해요. 제가 캡처한 시간 2시 8분이었어요. 제가 캡처한 시간 2시 8분.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딱 재난 그 지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 PC 화면인데 PC 화면도 모바일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모바일 접속 이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대시보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SNS 정보망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막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대시보드 같은 거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구시의 재난안전이가 가면 문을 쫙 열면 이제 CCTV 쫙 나오잖아요. CCTV. 근데 CCTV형에서 이제 빅데이터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찍으면 CCTV 말고 그 다음에 거기 서문시장에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화재가 몇 건 있었고 사상자가 몇 명 있었고 그런 데이터가 같이 보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문시장 인근에서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트위터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올라오는 게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대시보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각각의 그 지자체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책 결정자적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잖아요. 산사태 만들었고 SNS 정보망 이제 하면 이제 다 끝났다. SP 종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정책이 종료될까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SNS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이제 페이스북 우리나라도 카카오톡은 SNS라고 메신저죠, 메신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 이 지금 회사는 그냥 여론조사하면 패널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좋은 패널을 양질의 패널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양질의 패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다 틀리잖아요. 회사마다 크게는 13%까지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쩌보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전 세계 100만 명, 160만 명의 페이스북 패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뭔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회사 이름이 이제 나르지라는 회사입니다. 나를 위지점 지혜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이 해석하는 이 데이터를 좀 갖고 와서 이 연구자가 논문을 최근에 썼어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논문의 제목인데 그렇게 보면 페이스북을 쓰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재난 안전으로부터 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다 정보를 제대로 얻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정책이 다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절대로 그레이트 에컬라이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만들어놨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사이트 만들어놨다고 해서 앱만 만들어놨다고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조사했어요. 우리 재난안전과 관계되는 거는 5개, 4개죠. 휴머니테리언, 인도주의적, 세이브 더 칠드런, 인터내셔널 레드크로스, 국제적 집사자, 환경에 관한 것, 엔바이러멘탈, 그린피스, 레인버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의 페이지들을 누가 이용하는지를 100만 명에 가까운 패널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번 보시면 인도주의, 휴머니테리언 거, 그다음 환경 거, 그다음 피메일이 뭡니까? 진한색입니다. 여자, 메일이 남성입니다. 그럼 정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남성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까? 남성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재난 안전과 관계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갖고 가더라라는 거죠. 여성들보다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10대, 20대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들이 훨씬 더 뭡니까? 나이가 10대, 20대일수록 고령층에 그렇죠. 고령층에 어떻게 여성들에 비교해가지고 여성들에 비교해서 재난 안전에 관한 정보들에 대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 사람들의 취향 선호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저도 뭐 딸이 지금 이제 10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어릴수록 이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나이 많은 분들보다는 재난 안전의 정보를 많이 취득하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녀의 격차가 있고 연령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난 취약 계층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연령별, 계층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저 이제 최용준 박사님과 함께 경북 지역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한 재난 안전 이어서 보고서를 하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의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정책 여건이라고 하는 거.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북 지역 재난 안전 정보망 구축과 정책 여건. 어떠한 정책 여건이 현재 존재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한 5가지로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키워드죠. 2015년도부터 한국에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다. 2015년도 연말부터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통합이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그 다음에 현대 국민 등의 분열적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건.
지방의 분권화, 균형 발전, 그다음에 중앙의 예산과 권한이 인양되고 있고 지자체의 자율영향이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 인구 절벽, 전국에 16곳이 그 인구의 어떤 소멸 위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취약계층이 증가하죠. 왜? 앞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그다음에 여성이 더 많잖아. 그래서 경북이 그렇죠. 위험의 일상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복합화됐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이제 복합화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준이 하는데 교통방송 오셔서 이제 뭐 하시는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이제 토다시 인사 때문에 가고 이러는데 재난방송 기준안에 보면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재난을 방송하는 기준의 강도를 보면 일본보다 훨씬 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재난 방송에 보면 사람들한테 라디오를 지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라디오 누가 갖고 다녀? 아무도 안 갖고 다니고 있죠. 아무도 안. 그래서 이 재난 방송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살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 복합화되는데 재난 방송 가이드라인에는 자연재해 위주로만 되어 있어. 사회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 노후 건물과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계속 증가되고 있죠. 이 재난. 그래서 미국의 LA에서는 그러니까 지진에 취약한 건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최초였는데 이 건물 리스트 누가 만들었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미국 그 연구재단에 돈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한 7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뭡니까? 캘리포니아 시정부에서 이 데이터 내놔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영 미쳤냐? 왜 내놓냐 이 데이터를? 왜? 왜 내놓고 왜 안 내놓겠습니까? 왜 안 내놓겠습니까? 그럼 건물주들은 건물까지 폭락하는데 어떻게 내냐? 그러면 나 같은 교수 연구자가 내가 연구했는 것 때문에 소송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캘리포니아 시정부, 미국 연구재단, 그 다음에 연구자 3자가 미팅을 한 거죠. 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리스트의 목록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 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를 하고 이게 바로 뭐냐? 재난안전 빅데이터 거버넌스다라는 거죠. 이런 거버넌스가 없으면 아무도 내놓지 않죠, 사실은. 오늘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도 그것이 노후 건물에 대한 재난 취약 그 지도해서 목록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렇죠. 노후 건물과 산업 현장 안전사고 일상화된 정책의 가학화, 행위 기반 수요의 반응 계속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활용한 문제 해결은 있어야 됩니다. 인포그래픽의 효율성. 그래서 이 5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죠. 할 때가 됐다. 이런 정책 연구이 이제는 성숙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이제 재난안전센터의 교수식에 맞춰가지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